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의 김종욱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체 재직자 단기 강좌의 AIoT 분야에서 인지 에이전트의 AIoT 적용이라는 주제로 1시간 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로는 처음에 이제 AIoT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본 강의에서는 AI로서 인지 에이전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지 에이전트로 저희 연구실에서 미소톡이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계속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소톡을 이용해서 홈 서비스로서 선풍기를 원격으로 현재 온도에 맞춰서 켜고 끄는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oT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oT는 그 IoT에 AI 기능을 넣은 거죠. IoT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른 기기 및 시스템과 연결하고 교환할 목적으로 센서나 소프트웨어, 기타 기술을 내장한 물리적 객체의 네트워크다 라는 것을 또 알고 계시는데요. AIoT는 여기에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를 IoT에 붙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사물 인터넷 또는 사물 지능으로 불리며, 또 그 IoT와는 다른 것이 이 학습과 추론, 이 인공지능의 이 기능이 이 IoT에 접목이 돼서 더욱더 지능적이고 자동화된 학습 기능을 갖춘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AIoT는 그 기기와 서비스 간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키고, 또 인간의 명령이나 상호작용 없이도 자율적으로 또 결정하고 또 제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AIoT는 주변의 환경 데이터를 수집, 분석, 학습, 의사결정을 통해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서 예측 분석, 자동화된 의사결정,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보안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AIoT는 이러한 상호 연결성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이 되어서 다양한 산업과 일상생활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AIoT의 대표적인 구현 예로는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농업, 스마트 의료 등등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은 AIoT를 통해서 가전제품이나 조명, 이런 보안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어서 조금 더 우리 주거 환경 내에서 사용자가 조금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또 살 수 있도록 여러 편의성을 제공하고요. 스마트 시티는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 아주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시 내 교통, 에너지, 환경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데, 이 AIoT가 생산 라인의 그 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진단하고 예측을 해서 공정을 최적화하거나 자동화하거나 사전 대응 및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스마트 농업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농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그래서 AIoT를 통해서 작물의 성장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물과 비료를 공급해서 농작물 생산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 의료는 위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정말 식별 및 처리하고 응급 상황을 판단해서 119를 호출하는 그런 서비스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 AIoT가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점에 대해서 보면은 편의성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강의처럼 AIoT가 에이전트 형태로 사용자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이행하고 실행할 수 있어서 편의성이 아주 크게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가정에서 AIoT에게 TV를 켜달라라고 하면 TV가 켜지는데, 사실 지금 AI 스피커가 사실 그런 역할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AI 스피커를 통해서 단순히 뭐 음악을 듣거나 뉴스를 듣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스피커를 통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뭐 TV 켜줘, 아니면 뭐 거실에 형광등 켜줘, 이런 식으로 말하면 AIoT 역할을 하는 AI 스피커가 자동으로 그 디바이스와 연결되어서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자동화에서도 장점이 있죠. AIoT가 사용자의 일상적인 습관과 선호도를 이제 이해하면 이를 기반으로 디바이스를 자동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사용자가 계절별로 선호하는 온도가 있겠죠. 그 온도를 AIoT가 뭐 학습이나 또 DB를 통해서 알고 있으면 사용자가 말하기 전에 그 온도에 딱 도달했을 때 여름에 더운 날씨가 되거나 겨울에 추운 날씨가 되면 자동으로 선호하는 온도로 조절해서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맞춤형이 되겠죠. 그래서 일상 스케줄과 관련된 정보, 뭐 사용자 취향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으면은 권장 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단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길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좀 이 강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고, 특히 기업의 재직자 중에서 이런 AIoT 관련된 분야를 이제 시스템이나 제품, 서비스 이런 것을 판매하는 데 관련돼 있으신 분은 사실 요 단점 혹은 이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렇게 AIoT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용자와 함께 뭐 일상생활에서 뭐 대화하고 선호도와 습관을 파악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다 프라이버시 정보죠.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정보가 만약에 이제 해킹을 통해서 외부로 누출이 된다면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현재 상황 혹은 민감한 프라이버시 정보를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개인의 생활 정보, 라이프 로그라고 하죠. 이 생활 정보는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고 디바이스 내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더욱더 이제 이 AI 기능에서 윤리성이라고 하죠. AI 윤리성 관련해서 상당히 더 중요성이 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또 보안 문제도 상당히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아주 더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oT 시스템의 통신 프로토콜 취약점을 이용한 보안 위협이나 뭐 DOS나 DDoS, DDoS 공격을 통해서 동안 이제 보안 위협이 있을 수 있고요. 공장 설비나 기관 시설물에 대한 이상 탐지와 장애에도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제약과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 AI 스피커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인식 문제도 있고요. 사실 이 5인식은 뭐 100%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5인식이 발생하는데, 실제 5인식 해서 또 그 문제도 발생했죠. 미국에 몇 년 전에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AI 스피커가 이 부부의 대화를 녹음을 해서 그 AI 스피커에 담겨 있던 그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로, 휴대폰으로 그 대화 내용이 전송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인식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계속 이제 잘 해결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오작동이나 또 다양한 오류가 이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상호작용을 보장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고, 또 한 가지 의존성은 이렇게 AIoT가 그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뭐 말하지 않아도 척척 대응을 한다면 점점 이제 그 편리함에 빠지게 되면서 의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용자가 스마트홈 시스템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그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재밌는 사례인데, 영국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뭐 엄마도 아니고 알렉사였다라고 했습니다. 알렉사.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계속해서 이제 이 AI 스피커를 사용하면서 호출명이 코드가 이제 알렉사였는데, 그 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서 처음 하던 말이 이제
엄마가 아니라 알렉사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런 AI 기술과 AIoT 기술에 대한 그 의존성이 사람들이 점점 더 커질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이런 부분에서 인문학적으로도 사회학적으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현재 AIoT를 구현하는 이제 상용 시스템으로 AI 스피커를 이제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몇 가지 현재 AI 스피커를 보면 SK텔레콤의 누구가 있고, 삼성의 빅스비, KT의 기가진이, 네이버의 웨이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LG의 싱큐 AI, 카카오의 카카오 미니 등 다양한 AI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AI 스피커는 공통적으로 스마트홈 기기 제어, 음악 재생, 일정 관리, 날씨 정보 제공, 음악 스트리밍 등의 여러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제 AIoT 기술이 현재로서는 AI 스피커 형태로 많은 가구에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의 그 실습 예로서 이 챗봇을 선택한 이유가, 사실 저 써보면은 가장 그 음성으로 명령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스마트폰 열어서 앱에 들어가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버튼을 눌러서 어떤 기능을 동작하고,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로 만약에 나 더우니까 에어컨 좀 켜줘 라고 AI 스피커에게 말했는데, AI 스피커가 그러면 무선으로 그 에어컨에 이제 연결되어서 실제 에어컨을 동작시킨다, 이러면 굉장히 편리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 AI 에이전트입니다. 크게 보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에이전트가 IoT와 연결되어서 가정에서 혹은 공장에서 이제 사용자의 그 여러 요구 사항들을 잘 구현하는 이제 형태가 될 텐데, 역시 그 매개체가 바로 음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주제는 인지 에이전트입니다. 네, 이거는 이 이미지는 영화 울트론이죠. 2015년에 나온 영화인데, 울트론에서 자비스를 나타내는데, 자비스 같은 경우 이제 이 아이언맨의 훌륭한 비서이죠. 어떤 질문을 해도 척척 잘 대답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인지 에이전트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에이전트는 코그니티브 에이전트라고 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한 유형이고, 환경에서 정보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또 추론하고 또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수행해서 결국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인간이 어떤 요구한 것, 그런 요구한 서비스나 그 기능을 달성함으로써 결국은 전체적으로 인간과 유사한 인지 능력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로봇을 우리가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또 인지 에이전트는 다양한 센서와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서 주변 환경의 상태를 인식합니다. 특히 요 입력 데이터로는 영상, 음성, 텍스트, 센서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고요. 특히 현재 여러분 챗GPT 아마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 챗GPT는 대부분 텍스트죠. 텍스트 입력을 받아서 또 텍스트로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어디 갔더니 어떤 글자, 플래카드에 어떤 글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시사항이 영상으로 이제 영상 안에 지시사항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영상과 음성 등 여러 외부 데이터를 모두 이해해서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고 해석해서 결국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환경을 이해하는 그것을 이제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론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그리고 인지 에이전트는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응용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또
자연어 처리와 번역 분야, 그리고 인공지능 비서, 또 지능 서비스 로봇 등에 사용되고 점점 더 이 응용 분야, 적용 분야가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이제 그 LLM이라고 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정말 뭐 강인공지능의 초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모든 분야에서 특정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사람 수준의 지적인 학습이나 어떤 그 지식을 알고 있는 능력,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면서 그것이 이 에이전트와 이제 통합되면서 앞으로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지 에이전트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게 소어라는 것이 있고요. 또 엑트알, 리다, 클래리언 등이 있습니다. 소어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보실 텐데요. 19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이제 거의 1세대급이죠. 1세대급의 알렌 누웰과 허버트 사이먼, 존 레오디 이런 사람들이 8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했고요. 집약적 추론이나 반응적 실행, 계층적 추론과 계획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한 범용인지 아키텍처입니다. 그 다음에 엑트알은 Adaptive Control of Thought Rational이고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존 앤더슨과 크리스찬 레비어가 1970년부터 연대부터 개발한 인지 아키텍처입니다. 그게 두 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를 관리하는 지각 운동 모듈, 그 다음에 절차적 기억으로 구성된 메모리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다는 Learning Intelligent Distribution Agent인데 1990년대부터 멤피스 대학의 스탠 프랭클린 교수와 동료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낮은 수준의 인식과 행동부터 높은 수준의 추론에 이르기까지 계층화를 해서 생물학적 시스템의 인지 과정을 잘 모델링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클래리언은 Connection is Learning with Adaptive Rule Induction Online이라는 사의 약자로서 론선이 이끄는 연구 그룹에서 개발했고 특히 인지심리학 및 사회심리학 현상을 기반으로 구축했습니다. 저는 이 그 인지 에이전트로서 이제 미소톡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소어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어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9.6.1 버전이 나와 있고요. 1980년대부터 시작됐으니 지금 거의 43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미시간대의 존 레어드 교수가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그 소스 코드, example, 매뉴얼, 책 등 지금까지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어의 장점은 윈도우즈나 맥 OS나 리눅스 등 모든 표준 운영체제에서 실행되게 하고 있고 소어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문제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는 규칙들이죠. 이 규칙들을 이용해서 이 문제 공간에서 개념을 구현하고 결합해서 이제 결국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어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행위로서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상태, 그리고 이 상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연산자, 그리고 이 문제해를 향하는 이 결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오퍼레이터, 앤 리절트의 약자로서 바로 소어로 이름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두 필요한 것들이 바로 규칙입니다. 규칙 혹은 지식인데 이것을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구성을 합니다. 구현하고 진행을 시킵니다. 자, 요 그림은 소어의 구조와 작업 메모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소어는 재밌게도 인간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메커니즘, 그러니까 우리 보통 현재 딥러닝이 인공지능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 뇌에서 전체적으로 여러 단기 기억, 장기 기억, 또 강화학습,
일반화 등등의 이제 역할들을 뇌 신경세포들이 아주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구현한 것이 바로 이런 소어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그래서 어떤 사과 사진을 보면 그걸 보고 사과구나 라고 지각을 하고, 또 이제 심볼릭 워킹 메모리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장기 기억에 있는 프로시저라는 것은 지식이고, 시멘틱은 프로시저이라는 것은 이제 규칙이고요. 시멘틱이 지식과 관련된 것이, 에피소딕이 이제 일화, 어떤 이벤트와 관련된 것이죠. 이런 장기 기억들 간에 서로 이제 상호 교류하면서 읽고 또 쓰고 하면서 학습을 하고 또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디시전 프로시저를 활용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뇌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했습니다. C++로 소스 코드로 구현했고요. 특히 이 워킹 메모리는 이렇게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노드와 엣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삼중구조, 즉 식별자, 속성, 값이라는 삼중구조로 구성을 해서 아주 뭐 복잡한 지식, 또 복잡한 메모리 정보들도 다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아주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고, 이 장기 기억도 마찬가지 구조로 서로 이제 컴패터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공윤리 에이전트라고 해서 도덕적 판단 기능, 기본적인 그런 기능을 갖춘 그런 에이전트로서 Artificial Moral Agent, 줄여서 AMA라고 하는 그런 AMA 개발을 2016년부터 해왔습니다. 오늘 시간상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프라이버시라든지 또 해킹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방법론을 갖춘 것이 AMA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설계 접근 방식에 따라서 하향식과 상향식, 혼합식이 있는데요. 하향식은 인간의 가치와 부합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의무론과 공리주의 같은 윤리 이론을 코드로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게 한 것이고요. 상향식은 행위의 상벌 결과에 따라서 강화학습 기법을 사용해서 내부 파라미터 수정을 함으로써 우리 아이가 점점점 그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성장하면서 결국 부모나 선생님의 이제 어떤 그 가르침, 이건 잘했어, 이건 잘못했어 하는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세부적인 여러 지식과 이제 이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상향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이브리드는 이 상향식과 하향식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정말 우리가 사람도 사실은 어떤 판단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정교하게 사람과 비슷한 사람의 가치와 잘 맞게 판단하는 것,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은 영원히 계속해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미소톡이라는 에이전트, 챗봇 에이전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톡은 제 연구실인 동아대학교 인공지능 로보틱스 연구실에서 2016년부터 개발 중이고, 특히 이제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서비스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지 에이전트 아키텍처인 소어를 이용해서 윤리 원칙에 기반한 현재로는 이제 탑다운 형식이죠. 탑다운 형태로 윤리 원칙에 기반한 사용자 명령의 수행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했고요. 요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면 요 moralism.so라는 이 코드에서 수행을 하고, 또
이게 대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챗봇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챗봇 엔진으로 챗 스크립트를 이제 사용을 했으며, 특히 사용자 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홈케어 서비스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 현재 사용자의 현재 뭐 건강 상태, 각종 이런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또 알고 있어야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들은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사용자 정보와 관리를 위해서 SQLite가 필요한데요. 이 SQLite를 또 DB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일단은 최대한 오픈 소스를 사용하자라는 것이 제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DBMS도 이제 SQLite를 이용하고, 특히 여기 메인 코드에서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뭐 각종 그 모듈, 흐름 제어 이런 것들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의 콘텐츠로서 결국은 이런 그 홈케어와 관련된 그 대화 기능, 그 다음에 상담을 하면 상담 기능, 그리고 AI 그 영어 교육 같은 경우도 또 이런 다양한 대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챗 스크립트 기반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들은 TOP 파일이나 파이썬 코드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제가 데모로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구글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음성 인식 합성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또 카메라로 얼굴 인식, 영상 인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컨텐츠들을 영어로 작성을 해야 돼서 이걸 결국 이제 한글로 우리말로 이 에이전트 혹은 로봇이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번역할 때 이 네이버 팝하고 NMT를 썼습니다. 물론 네이버 팝하고는 오픈 소스인데 이거를 그냥 쓰면 우리말로 번역을 했을 때 얘가 높임말과 반말을 막 섞어서 합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래서 NMT를 쓰면 이게 유료 버전인데 딱 경어체를 지정하면 계속해서 경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미소톡은 이제 만약에 이 사용자가 뭐 미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뭐 베트남 사람이다 이럴 때 이 번역 기능을 쓰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소톡 전체 파일 구조이고요. 제가 지금 이번 방학에 열심히 이 교재를 지금 집필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 올해 말쯤에 책을 이제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구매를 하셔서 좀 상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챗스크립트라는 이 챗봇 엔진 파트, 그 다음에 소어 스위트라고 해서 소어 코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지 에이전트 아키텍처고, 코어 폴더 밑에 이렇게 다양한 파이썬 코드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실습을 할 그 코드는 센서 로거 디바이스 점 파이썬 코드고요. 데이터베이스 여러 폴더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소톡에 구현된 서비스로는 이제 일반 대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 상황 대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서비스. 사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로봇으로 직접 심부름 서비스를 이제 하는 그런 상황 아니고요. 미소톡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심부름을 할 때 일단은 심부름하는 과정보다는 이 심부름을 할 거냐, 즉 하는 것이 이 사용자에게 좋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텍스트로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럴 에이전트는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어떤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로봇이나 AI에게 뭐 해달라, 뭐 가르쳐달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대응을 할 거냐 거기에만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한번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뭘 이제 알려달라고 하고 뭘 갖다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자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갖다 달라고 하면 이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위험도를 판단을 해서 때로는 이제 칼 대신에 뭐 어떤 다른 거를 갖다 준 장난감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판단하는 기능이죠. 그다음에 정보 알려주기는 이런 그 프라이버시 정보를 타인이 알려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고, 이제 그 오락이라든지 뭐 행동 모니터링, 특히
이 모럴 에이전트니까 결국은 이 윤리성에 관련해서 어떤 좀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할 때 일단은 그 바로 수행하지 않고 당사자나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뭐 심리 상담, 뭐 새로운 정보 알기, 스케줄 관리, 뭐 번역, 그다음에 시스템 설정 파라미터를 실행 중에서 수정하는 기능. 그다음에 특히 이 AI 영어 교사 시스템을 이제 영어 번역 및 이제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비속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 비속어를 쓸 때 AI가 뭔가 이제 인식시켜주고 사용자에게 이렇게 하지 않도록 이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봇과 로봇이나 AI가 사람과 서로 상호 작용할 때 제일 편리한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사람은 말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답을 또 말로 하게 되면 가장 직관적이고 정확한 서로 간의 상호 교류가 될 수 있죠. 챗스크립트는 요 오픈 소스로서 굉장히 이 챗봇의 전통적이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챗봇 엔진입니다. 그래서 챗스크립트에는 HTN이라는 게 있어서 플래너 기능이 있어서 아주 그 가전제품이나 로봇 등의 대화로 일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POS 태거라는 것이 있고요. 파서라고도 이제 표현되는데 품사를 분석하거나 구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뭐 give me water라고 말을 하게 되면 give me water 이게 토큰이죠. 이 문장에서 각 단어가 이제 토큰이 되는데 그 토큰을 파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잘라 가지고 give me water라고 했을 때 give는 뭐 어떤 동작에 해당되는 거고 water는 대상 어떤 물체에 해당되는 거고 라는 것을 이 파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소톡에서 이 챗 스크립트를 두 가지 용도로 씁니다. 사용자가 어떤 말을 해서 그것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통해서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가 되어서 어떤 말이 텍스트가 되죠. 그럼 그 텍스트를 이 챗 스크립트가 받아서 구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잘라서 그러면 give me water라고 하면 이것이 사용자가 어떤 대상체가 물인데 그 물을 좀 갖다 달라, 물컵을 갖다 달라 이제 이런 거구나 라고 판단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판단을 그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싱 기능으로서 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서비스 콘텐츠가 있을 텐데 그 콘텐츠의 시나리오를 이 챗스크립트 기반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수행에 있어서 그 내용물을 이 챗스크립트로 이제 시나리오 형태로 짤 수 있다. 두 가지 형태로 챗스크립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시나리오 같은 경우 연극 대본을 쓰듯이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챗스크립트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룰, 토픽, 컨셉 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룰은 이 패턴과 출력문을 이제 묶어서 부르는 것이고 여기서 보시듯이 룰 타입은 이제 요거는 의문문이 들어왔을 때이고 그 다음에 뭐 의문문이나 평서문 상관없을 때는 you를 씁니다. 그래서 의문문이 들어왔을 때 자 라벨이 이렇고 규칙의 라벨이 이렇고 만약에 어떤 사람의 문장 안에 you, meet, like가 순서와 관련 없이 이 세 단어가 모두 들어가 있는 문장을 이 사람이 말했다. 그럼 이제 이게 패턴이 되고 자 그럴 경우 어떤 말을 해라. 이 부분이 출력문입니다. 그러면 이 챗스크립트가 돌려주는 대답이 I do가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do you like meat? 라고 묻는다면 요 규칙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챗봇은 I do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가장 간단하면서 기본적인 그 대화 룰이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그 컨텐츠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 토픽은 이런 규칙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주제가 있는 대화를 할 때 그때 토픽을 씁니다. 이 챗스크립트에서. 그래서 토픽 선언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
뭐 이 토픽 이름으로 school이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그 사용자가 school, university, learn 이 중에 하나의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이 챗봇에게 말하면은 이 챗봇은 스쿨에 관련된 토픽을 실행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토픽 안으로 들어가서 또 그 주제에 맞게 뭐 어느 학교에 가느냐, 뭐 대학생이냐, 뭐 이런 그런 주제에 맞는 그런 룰들을 쭉 이렇게 이 토픽 안에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컨셉은 동의어나 유사개념인데요. 유사개념 모음인데 만약에 이제 동물, 애니멀이라고 한다면 그 동물 안에 뭐 다양한 뭐 사자, 호랑이, 뭐 침팬지, 뭐 고양이 이런 그 명사들, 명사 대명사들을 그 하나로 이제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애니멀에 해당되는 말을 하면 그 애니멀의 그 컨셉트 안에 있는 것이 매칭이 되어서 그 관련된 규칙이 실행이 되는 거죠. 네, 미소톡을 실행한 그런 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어떤 그 사용자가 미나김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미나김이 물을 갖다 달라고 했을 때는 김미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고 뭐 괜찮으니까 갖다 주는 건데 만약에 사탕을 갖다 달라 그러면은 그 미나가 지금 충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은 충치가 있다는 것을 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을 해서 읽어오고 그 다음에 이 사탕을 달라고 했는데 사탕이 충치에 이제 해로운 경우는 이렇게 무조건 갖다 주지 않고 이런 이유로 즉 건강에 좋지 않으니 사탕 말고 다른 거를 이제 먹어봐라 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보 관련해서 여기 이제 이 미나의 엄마가 이수진인데 이제 뭐 이수진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 이 미소톡이 그 미나와 이수진 씨의 관계를 확인해서 가족이구나 그러면은 요청한 휴대폰 번호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읽어와서 알려주는데요. 반면에 존이라는 사람이 이제 타인인데 존이 이 이수진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가족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족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을 파악을 하고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네이버 팝하고 기능을 써서 이렇게 한국어로 세팅을 하면 한국어로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 이렇게 그 번역을 해줘 라고 하면 베트남어로 번역해줘 뭐 영어로 번역해줘 그러면은 이 번역 기능을 써서 한국어로 말한 문장을 베트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 앱들 있죠. 이 외국에 나가서 실제 그 대화를 할 때 어떤 그 언어를 설정하면 번역을 해준 앱이 이런 번역 기능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미소톡 또 미소톡 안에 소어가 있는데 소어 안에 강화학습 기능이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사람은 그 어떤 요청을 할 때 좀 두리뭉실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심심해 이러면은 놀아줘 이러면은 뭐 어떻게 놀아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아도 이전에 이제 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뭐 그러면은 춤춰줄까 노래 불러줄까 같이 놀아줄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선택했던 그런 메뉴를 기억을 해서 두리뭉실하게 말해도 구체적인 이제 그 내용으로 먼저 진행을 하죠. 그러면 훨씬 더 똑똑하고 이 AI가 나를 잘 이해하는구나 라고 또 주인이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다중 명령으로서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명령을 내렸을 때, 동시에 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는 만약에 아버지가 김주호인데요. 아버지가 어떤 물 갖다 달라고 했을 때 그와 동시에 그 딸이 미나가 또 마찬가지로 물을 달라고 하면 이제 보통은 장유유서에 의해서 이제 연장자의 명령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아버지 명령을 수행하고 딸의 명령을 수행하는 형태고요. 자, 비상 상황이다. 여기서 아들이 진우가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서 이제 그 아버지가 물을 갖다 달라고 했지만 아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서 아들의 우선순위가 아버지의 우선순위보다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현재 위급 상황에 있는 아들을 먼저 이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요청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우선순위 기반으로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그런 기능들을 수행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AIoT를 홈 서비스에 적용한 사례로서 이 선풍기를 직접 사람이 누르지 않고 또 리모컨을 쓰지 않고 이 AIoT 기능을 해서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전체 구성도를 말씀드리면 이 컴퓨터가 있고요. 이 컴퓨터 안에 우리 미소톡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 이 컴퓨터와 또 이 컴퓨터에 아두이노가 연결되어서 그 USB로 아두이노에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자, 현재 온도에 따라서 이 UDP 통신을 통해서 와이파이 개발 보드와 이제 통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요청하거나 아니면은 온도가 이제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그런 온도에 도달했을 때 자율적으로 이 선풍기를 실행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와이파이 연결 관련해서는 이 싱글보드 컴퓨터와 이제 와이파이 개발 보드가 UDP 통신을 통해서 연결되고 제어됩니다. 그리고 고정 IP를 가져야 되고 LED를 통해서 와이파이 연결 상태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true, false 값을 와이파이 개발 보드에 전송하면 이제 true일 때 모터를 켜고 false일 때 모터를 끄고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이야 간단한 이제 선풍기지만 우리 가정의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고요. 물론 그 가전제품에 이런 IoT 기능이 있으면 그 해당 명령어를 보내주면 되죠. 그렇지만 이런 전통적인 그 기존의 가전장치에도 이렇게 IoT 기능을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자의 그 여러 정보들을 사용자 관련된 여러 서비스 정보들을 이 클라우드에도 이렇게 서버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해서 이런 다양한 이 사용자 정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넥스트클라우드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넥스트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실시간 대시보드 업데이트 및 데이터 뷰어 기능이 있고요. 다양한 IoT 장치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또 온습도 실내 환경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빅데이터로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그 선호 적정 온도를 통계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고 특히 시작 온도와 최종 온도 개념이 있는데요. 시작 온도는 그 사람이 덥다 혹은 춥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최종 온도는 이제 쾌적하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온도죠. 그래서 선호 온도인데, 그래서 이 시작 온도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선풍기나 선풍기나 이 에어컨을 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온도 값들이 결국은 데이터베이스로 잘 구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연구를 할 때 이런 데이터 값들을 이제 모으는 초기 상태였어서 그래서 국내 학술 논문 이렇게 여러 학술 논문들을 찾아서 이 여름철 또 겨울철의 그 쾌적 온도를 찾았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겨울철에는 이제 고령자 같은 경우 한 28.6도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한 28도 정도였고 겨울에 적정 쾌적 온도라고 판단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남녀 대학생들은 이 22도, 23도 정도를 쾌적 온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또 쾌적 온도가 또 24도, 뭐 25도, 26도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가 된 거고요. 특히 이건 이제 통계적인 온도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혹은 사람도 그날 뭐 컨디션이나 뭐 기분, 건강 상태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선호 온도가 달라질 수 있죠. 특히 습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맛 조금 더 아주 섬세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강화 학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도일 때 너무 덥다, 너무 춥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야 되겠구나, 혹은 뭐 보일러를 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 AI가 판단하게 될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의 조금 더 잘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강화학습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기능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 온도, 그다음에 그 최종 온도 혹은 쾌적 온도를 학습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온도에 딱 도달하면 사람이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선풍기를 켤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먼저 시작을 해서 그럼 켜줘 이렇게 하면은 선풍기를 켜는 겁니다. 네, 상황별 시나리오를 한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사용자가 나 좀 덥네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가 it's hot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라고 미소톡이 묻죠. 그러면 그래 라고 대답을 하면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아두이노를 통해서 온습도 센서를 통해서 이 온도와 습도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현재 몇 도인데요. 그러면 이제 선풍기 틀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래 라고 대답하면 이제 선풍기를 트는 거고요. 이 동영상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코드의 그 부분, 주요 부분만을 이렇게 딱 이제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은 채 스크립트입니다. 채 스크립트에서 사용자가 덥네 라고 하면 feel about temperature라는 컨셉이죠. 요 컨셉에 해당되는 이제 요 컨셉이 딱 매치가 되어서 덥다라는 말이 요 컨셉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 덥다라는 그것을 이유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당되는 그 대화 문장을 다시 아웃풋을 보내주는 거죠. 이 미소톡에 보내주고, 대신 여기 act와 y는 저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이 act와 y 요 키워드를 가지고 이 미소톡에서 키워드를 인식을 해서 IoT 컨트롤러라는 그 액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부분에서 요 액션에서 실제 실행되는 게 IoT.case1이라는 함수인데요. 요 IoT 클래스의 case1이라는 함수인데, 요 case1 함수의 내부적으로는 또 이렇게 이 파이썬 코드인데요. 이 파이썬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DB를 업데이트하고, 지금 현재 온도, 덥다라고 이 사람이 말한 현재 온도를 DB로 이제 담습니다. 지금 SQLite로 내부적으로 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선풍기 틀까요? 라고 하면 대답을 하고, 그럼 여기 execute talk이라는 함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개발 보드를 가서 실제 이 모터를 돌립니다. 그래서 전원이 켜지고요.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상황은 사용자가 직접 선풍기를 꺼달라, 켜달라라고 요청할 텐데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인식을 해서 현재 온도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과정을 거쳐서 선풍기를 끄게 되는 거고, 패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모터에서 이 플라스틱 부분을 돌려서 이제 켜고 끄고, 사람이 기계적으로 켜고 끄는 것을 이제 구현했습니다. 물론 IoT 기능이 있는 선풍기라면 그냥 해당 명령어 코드를 보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요게 채스크립트 파트고,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켜라 꺼라 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인식을 해서 해당되는 키워드와 또 대답을 미소톡으로 보내주면, 미소톡 요 파이썬 코드에서는 해당되는 명령어를 켜거나 끄거나를 실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미소톡이 지금 실행되는 부분이고요. 자, it's hot이라고 하면 shall we check the temperature?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터의 이 플라스틱 부분이 이제 회전을 해서 자, 선풍기를 켰고, 그 다음에 fan off 명령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현재 온도를 측정을 해서 알려주고 이 선풍기를 켤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yes라고 하면 켜고, 그다음 사용자가 fan on 이라고, 그러니까 fan on이라고 말하면, 물론 이게 이제 이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turn on the fan 혹은 turn on the fan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an off라는 이제 명령어를 쓰면 인식을 해서 선풍기를 한 번 더 이 부분을 눌러서 끄고, 반면에 fan on please라고 이제 또 말을 하니까 인식을 해서 선풍기를 다시 켰습니다. 네. 다시 it's hot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미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선풍기를 켜지를 않는 거죠. 즉, 현재 선풍기의 이 디바이스 상태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자가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다시 선풍기를 켜라 라고 해도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고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계속 돌아가는 거죠. 반면에 fan off라고 다이렉트하게 명령어를 내리면 선풍기가 이제 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강의에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에이전트가 AI로서 IoT의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한 것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특히 에이전트로는 SOAR라는 인지 에이전트 아키텍처가 들어가 있는 미소톡이라는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에이전트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이파이 기능으로 와이파이 기능과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아두이노로는 현재 온도와 습도를 측정을 하고,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선풍기에 부착되어 있는 모터를 실행시킴으로써 이렇게 실제 물리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이 에이전트의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것을 이제 보셨고요. 그리고 피드백도 받아서 현재 이 대상 이제 그 IoT 디바이스, 즉 현재는 선풍기죠. 이 IoT 디바이스의 현재 상태도 피드백 받아서 결국 그 사용자와 대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단순 이제 기능이지만 이 미소톡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도덕적 판단 능력도 얼마든지 이 해당 디바이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IP 카메라의 현재 상태에서 누군가가 외부에서 해킹을 시도한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바로 이 미소톡이 인식을 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누군가 외부에서 이 IP 카메라를 통해서 그 현재 내부 상황을 영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용자에게 말로 혹은 그 스마트폰 메시지로 보냄으로써 그런 해킹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미소톡은 제가 이제 또 책이 나오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려서, 사실 오늘 짧은 시간에 미소톡에 대해서 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여러 기능을 갖는 그런 인지 기능을 갖는 그 에이전트와 또 이렇게 와이파이 기능과 아두이노, 그 다음에 이 모터를 연결해서 실제 가정에서의 IoT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좀 의의를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챗GPT 같은 LLM이 발전을 할수록 더욱더 이런 그 사람 수준의 대화나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에이전트의 그 상품화 또 고도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이야 선풍기지만 그냥 디바이스지만 이것이 로봇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미소톡과 모바일 로봇 혹은 뭐 휴머노id 로봇과 연결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미소로라고 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소로도 계속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나중에 그러면 가정이나 그 환경 안에 이런 그 디바이스들, 로봇들이 다 서로 연결이 되고, 또 그것이 통합적으로 이 미소톡 혹은 미소로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관리되고, 계속해서 또 내부적으로 학습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이런 과정을 함으로써 사람이 더욱더 똑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를 받는 것, 그것이 앞으로 큰 기술 발전의 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긴 시간, 1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